네. 시험 앞두고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뭐 찍기 특강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는 지금 다 머릿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고요. 이게 써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서 나 처음 듣는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고요. 처음 듣는다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근데 이게 내가 그래도 한 두세 번 써봤다. 그리고 나 좀 괜찮게 쓴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 좀 괜찮고. 그죠? 이거는 정말 순수한 A급들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A급들도 아니고 뇌도 이견이 전혀 없는. 그죠? 여기서 만약에 세 문제, 여섯 문제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난이도 조절을 실패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다 잘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오셨으니까 이제 뭐 당연히 중요한 걸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걸 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차츰차츰 버리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작년에 나왔던 주제는 뭐 선택이긴 하신데 어쨌든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이 뭐 영어 명도 같은 경우에는 50점짜리로 나온 게 아니고 25점짜리로 나왔으니까 안 나온 주제는 있어요. 거기 그 큰 틀 안에서. 근데 그것까지 다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힘이 많이 들 겁니다. 차라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영업량도 부분은 어쨌든 뭐 저희가 혹시 몰라서 연기 때 써보긴 했는데 그런 기억 되살려서 한번 써보는 거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나온 건 불이익취급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처분사유 이유 경합이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그거 다른 불이익취급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처분사유 경합이 나왔고 우리가 뭐 연기 때도 한번 써보긴 했는데 나오더라도 다시 출제되기에는 쉽지 않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은 낼 게 많아요. 특히 오늘 지금 첫 시간에 할 개별적 근로관계는 낼 거 천지입니다. 낼 거 천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 나온 논점에 자꾸 이 질문이 많아서 물론 나올 수 있죠. 물론 뭐 그 나온 논점에 밑에 부분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까지 이렇게 막 달달달 암기하면 중요한 걸 암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오면 내가 이만큼 쓰겠다 정도 하고 넘기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 취역시 불이익 변경 요거는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실 거고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불이익 변경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따질 거예요. 아셨죠? 불이익 변경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따질 거예요. 그러면 불이익 변경인지 아닌지 여부 따질 거고 거의 불이익 변경으로 나와야 뒤에 걸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걸 물기 위해서 결국엔 불이익 변경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절차 잘 써주셔야 되고 법에 있어요. 판단 기준 있죠. 그다음에 유리한 변경하고 불리한 변경이 공존하는 건 근로자가 한 명이고, 그죠?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근로 조건이 그죠? 왔다 갔다 할 때는 종합적으로 그죠? 판단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양가로 4번은 뭐예요? 어떤 애한테는 유리하고 어떤 애한테 불리하면 그냥 불리한 걸로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의의 주체, 그죠? 동의의 주체에서 틀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과반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잘 살펴보세요. 과반 노조가 있으면, 그죠? 과반 노조가 있으면 과반 노조입니다. 과반 노조. 없을 때 요 판례, 그죠? 동의 방법 판례를 써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아시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목차만 봐도 지금 조금 흐름이 와야 돼요. 오늘 30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 방법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양가로 2번에 1번 그죠? 이 판례를 잘 써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보시면 이거 한번 같이 보죠. 취역시 규정된 근로조건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하는 거고요. 없을 때 뭐야? 회의 방식. 그죠?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그 회의 방식은 어떻게? 전체 다 모여서 하기가 힘드니까. 그죠? 사업장별, 기구별. 그죠? 기구별로. 아니면 단위 부서별로. 중요한 거 뭐? 사용자 측의 지배 개입이 아니고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견 교환하고 찬반 시기박한 후에 전체적으로 취업하는 방식. 그죠? 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죠?
지금 이게 쓸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최근 판례 뭐 집단적 방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써주고, 반가로 3번의 노사협의의 의결, 그죠? 요것도 만약에 근로자 대표 제대로 뽑혔으면 뭐 가능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4번이 가장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죠, 결국에는. 그래서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뭐예요? 무효입니다. 왜? 법 위반이니까. 아셨죠? 법 위반이니까. 그런데 넘어가시면 4페이지에 뭐 있죠? 사통합이 있네요. 사통합은 사라졌습니다. 그죠? 근데 또 엄밀히 말하면 전면 폐기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사통합 나오고 기본 입장, 합리성 판단 기준, 제한적 해석, 이걸 안 써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안 쓰면 안 돼요. 써야 돼요. 그죠? 안 쓰면 사통합 폐기 되었다 이렇게 한 줄 쓸 거예요. 그죠? 다른 애는 다 쓰는데, 그죠?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래서 6번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는 정말 잘 써야 되죠.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개념 자체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어느 정도 일을 해서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는지 노동관계 당사자 쉽게 알기 어렵고, 개별 사건의 다툼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죠? 대법원이 제시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단 역시 뭐예요? 나중에 판단해서 이거에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불이익 변경을 허용해주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 잘 보셔야 됩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예전부터 중요한 논점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이익 변경된 다음에 들어오면 뭐예요? 결국엔 알고 들어왔으니까 본인이, 그죠? 이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득 이득, 뭐 기득 이익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 관점에서 하는 거다. 퇴직금 이슈가 나오면 퇴직금은 사후적 금품이고 퇴사하면서 발생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그죠? 아직 기득 이익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게. 요 소급 동의 인정에 대한 부분은 단체 협약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그다음에 뭐예요? 후불적 임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셨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정말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논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통합 판례만 있었으면 당연히 여기가 뭐 50점짜리로 되겠지만, 뭐 통상임금도 나왔고, 그죠? 복지 포인트도 벌써 고등법원까지 슬쩍슬쩍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발령적으로 어마어마하고요. 파견은 더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만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별적 근로관계 쪽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만 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험이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작은 논점만 톡 뽑아서 낼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공부하세요. 세부적으로 놓치지 않게. 7번 보시면 전적이 전직은 좀 그지? 차라리 전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적은 잘 아시다시피 동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동의 방법. 어쨌든 회사의 주인은 바뀌잖아요. 그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뀌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는 건데, 우리나라 특성상 그룹 내 계열사 간에 옮기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사전적으로 미리 물어보고 동의받는 게 가능하다. 그럴 거면 어떻게, 그냥 물론 뭐 데려다 놓고 말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면접 때 말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미리 옮길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거기 가서 무슨 업무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설정을 해놔라. 그게 포괄적 동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에 1번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보세요. 그룹 내 기업 내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 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 사용된 법인격이 달라진다고 되더라도 결국엔 뭐예요? 하나의 대빵은 똑같잖아요. 이거 실질적인 업무 지휘권 주체가 바뀌진 않다. 그래서 뭐다? 내부 전적에 대해서는 포괄적 동의를 얻어 그때 마다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아니하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방법 보시면 이것도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한 거 기업 특정 플러스 뭐야? 기본적인 근로조건 명시. 아시죠? 여기까지. 관행도 써주셔야 돼요. 관행. 그래서 관행은 우리가 흔히 보는 책 맨 앞에 있는 것들 있죠? 노동 관행에 대한 판례 써주고 그게 가능한지. 그래서 전적도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9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그죠? 작년에 갱신기대권이 나오긴 했는데 요 서면 통보는 좀 다른 논점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보다 서면 통보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뭐 재고용 기대권이라던가 아니면 고령자 기대권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 나오면서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아시죠? 거기 나오면서 이거 나올 수 있고, 기간제법 일반, 저희가 뭐 GS에도 풀어보긴 했지만 일반 법 조항만 가지고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갱신기대권 완전 극초반, 그죠? 갱신기대권 일반론이 나왔기 때문에, 갱신기대권 일반론 벌써 2번 나왔거든요. 근데 그 뒤에 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영업양도 개념하고 좀 달라요. 영업양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온 거고요. 갱신기대권은 갱신기대권 안에서 계속 앞에 전제 부분만 나오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뒤에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서면 통보도 뭐예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니까 해고랑 달라요. 그죠? 해고랑 다르다. 그래서 2번 보세요. 27조 자체가 뭐예요? 해고 서면 통보인데, 해고하려면 사유 시기를 서면을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런 건 뭐예요? 서면 통보 취지 판례입니다. 이거, 그죠? 다른 판례가 갔다 와서 쓴 게 아니에요.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거고, 그죠? 존부와 시기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사후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로자한테 상세하게 알려줌으로써 뭐야? 대응하게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면 기간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므로 당연히 종료되는 당연 종료 사유입니다. 갱신의 거절의 존부 및 그 시기 사유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해고보다 작죠. 왜? 나는 끝날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근로계약 계약이 종료된 후 갱신 거절 통보하는 경우에까지 굳이 해고 통보까지 해야 되느냐? 그죠? 그 27조가 적용되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죠? 잘 봐놓으시고 붙어 나옵니다. 이 판례는 붙어 나올 거예요. 붙어서. 그죠? 갱신기대권 툭 내고 붙여 나오겠죠. 그죠? 붙여서 그러면 잘 쓰셔야 됩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답이 있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커요. 여러분, 답이. 그러니까 답을 내려야 되는 문제. 그러면 결국에 연차휴가밖에 없어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작년에 중간수익공제가 나왔고 금액까지 쓰는 문제가 나왔다면, 올해는 연차휴가 일수 관련해서 휴가 일수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 출근율 이런 판례는 그냥 쓸 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반가로 2번 업무상 부상 휴업, 법으로 인해서 출근 간주예요, 여러분. 그냥 부상 아니고, 개별적 부상 아니고, 개인적 부상 아니고, 업무상 부상은 법으로, 그죠? 판례도 판례지만 법에 있어요. 법에 있어요. 그걸 까먹으면 안 돼. 자꾸 판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법에 있으면 법을 쓰고 그 다음에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요건을 정했다 이렇게 가셔야지, 법은 쏙 빼놓고 판례만 쓰면 굉장히 안 좋은 답안이 됩니다. 절대 득점권에 못 올라와요. 그런 답안은. 부당해고 기간, 당연히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당해고로 판정받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해고가 부당하다잖아. 그러면 당연히 출근 간주 되겠죠. 그렇죠. 요런 건 법에 없죠. 얘가 판례가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육아휴직 기간도 법에 있습니다. 아시죠? 정당한 쟁행위도 법에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양가로 2번 소정근로 일수 의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도 보는 거고, 결근 처리하면 당연히 안 되지. 노동상권인데 정당한 쟁행이면. 그래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시키겠다. 출근간주 규정 없어. 결근으로 볼 수 있냐? 결근으로도 못 보겠어. 그러면 결국엔 소정근로일수로 빼. 그러면 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빠졌으니까 정상적으로 근로한 애들보다 근로일수가 적죠. 그죠? 100일 일하고 15개 받는 애랑 210일 일하고 15개 받는 애랑 차별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게 합리적 차별이니까. 그래서 넘어가시면 12페이지에 반가로 양가로 4번입니다. 비례적 삭감까지. 근데 요 정당한 쟁행위 부분은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7년 전에 나왔어요. 7년 전에. 근데 7년 전에 나왔다고 해서 못 나올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7년 전에 나온 거 한 번 더 쓰게 하면서 뭐 부당해고 기간이라던가, 이거 딱 좋아요, 내기. 노동조합 활동한 걸 이유로 해고를 했다. 갑을. 그죠? 그리고 을은 해고당하지 않았어. 그죠? 그리고 병이 또 등장하면서 뭐
연차휴가 미사용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적용해서 얘는 또 안 준대. 그러면 가불병에서 3명이 답이 딱 나오는 구조입니다. 개수가 몇 개냐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 구조고, 그런 거 25점짜리 나오면 여러분 완전 멘붕 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번에 시험 인원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걸릴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솔직히. 당황을 해서 시간을 뺏겨야지 되거든. 특히 1교시부터. 1교시부터 망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2교시,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와서 인사관리, 다음날 시험장 안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시험장 안 가면 편하죠. 채점자 입장에서. 걔네들은 채점 나중에 해도 되잖아. 2일차 때 시험장을 안 왔는데 본인이 1일차 때 몇 점 맞았는지 궁금합니까? 절 안 궁금해요. 아, 궁금할 수는 있지. 근데 어차피 떨어진 게 확정이잖아.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돼요. 교수님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채점지는 뭐냐면 33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채점지, 그런 게 거의 1000명 정도 될 겁니다. 1000명. 1000명을 합격시키느냐 마느냐의 이 조건이기 때문에 그분들 걸 엄청 열심히 보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대충 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끔 시험장 갔다 왔는데 나 이거 별로 안 썼는데 52점이나 맞았는데 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막 준 거라고. 그런 거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그렇게 나중에 시험장에 보시고 점수 받아서 보면 합격한 친구랑 나랑 점수 차이가, 내가 논점을 하나 놓치면 점수 차이가 막 5점씩 차이 날 거예요. 이유는 논점 하나에 그만큼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들 사이에서 1등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로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5번 보시면 미사용 연차 휴가, 이거 수당입니다. 수당 계산하는 문제도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2기 때. 아셨죠? 그 문제를 열심히 보세요. 그 문제를. 수당까지 계산하는 거면 소멸휴가 몇 년? 얘 4년이야. 수당은 4년이에요. 연차 휴가는 3년이지만, 아니, 연차 휴가는 1년, 수당은 플러스 임금 채권 3년에서 4년이라고. 아셨죠? 계산하는 거 아셔야 되고, 수당 청구 제한 규정 당연히 안 되죠. 법에 위반되니까. 넘어가셔서 더 중요한 건 이제 14페이지죠. 퇴직금 중간중간 연차 수당 평균 임금 포함, 여기가 이제 고등법원에서 한번 미스하면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건데, 이미 노동부나 이 일반적인 필드에서는 굉장히 당연시됐던 계산 방법인데 그걸 미스를 하면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뭐야?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금품만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뭘로 하죠? 평균 임금으로 한다고. 그럼 평균 임금의 개념이 뭐죠? 이전, 이것부터 할까요? 산정 사유 발생일, 이게 뭐다?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그죠? 이전 3개월 받은 금품 총합을 뭘로? 그 기간에 1순위가 이거 뭐야 결국에? 이거 3개월이야. 그럼 뭐가 나와요? 하루치 평균임금이 나와요. 퇴직금 급여 보장법에 보면 1년이라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주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1년이라면 한 달치 퇴직금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균임금을 계산을 했어. 그럼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당연히 퇴직금은 올라가죠. 구조가 그렇죠. 그럼 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이 높을수록 유리한 거네. 그죠? 얘가 연차수당이 있었던 거예요. 2년 전에 발생했던 연차수당 뭐 5개, 그리고 내가 퇴사 전 1년에 못 쓴 게 15개면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돼. 얘네들 어차피 다 뭐야?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으로 주죠? 그럼 연차수당이 20개네. 그럼 평균임금에 산정 안에 들어가야 할 연차휴가는 몇 개요? 이거야? 땡. 이전 3개월의 금품. 무슨 말이에요?
이전 3개월에 이미 뭐야? 임금으로 전환이 된 애들 것만. 그죠? 얘는 왜 발생한 거예요? 퇴사하면서 내가 못 쓰니까 정산해서 준 거잖아. 퇴사하면서 발생한 금품이라고. 아셨죠? 얘는 이미 2년 전이니까 1년 사용기간 끝났죠. 이미 돈입니다. 얘는 들어간다고. 어떻게? 3개월치만 보는 거잖아. 연차휴가는 우리 목적하고 취지 보면 1년의 근로의 대가에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12로 나눠서 몇 개월치만? 3개월치만 된다고. 그게 이 판례입니다. 이 계산하는 거 나오면 풀 줄 아셔야 돼. 아시죠?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 아직 그 발생하고 확정되지 않았다. 그쵸? 왜? 내가 퇴사하면서 발생한 거니까. 그다음에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 오케이? 이와 달리 중간정산 당시에 그 발생 여부 확정되지 않았다면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액을 반영 연차 휴가 수당으로 인정해서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을 기초로 하는 거 안 된다. 파기환송했다. 아셨죠? 이게 붙어서 나오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실무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실무에 계시는 분들도 퇴직금 정산할 때 유형 그냥 갖다 넣어버려.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거의 발생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어떤 바보가 2년 전에 안 썼던 연차를 갖고 있겠어. 요즘 세상에. 그죠? 땡겨 쓰는 마당에. 그죠? 그러니까 잘 발생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잘 발생이 안 되니까. 15페이지 보시면 포괄임금제. 얘는 없어지기 전에 나오면 나와야죠. 없어지기 전에 나오면 나와야 돼요. 병원 예시로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병원. 그래서 원칙 보시고 유효기간 잘 쓰셔야 되고 양가로 2번 제한. 그죠? 강행성 보충성으로 나올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수당을 녹여놨는데 그 법정수당이 뭐야? 실제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 그럼 뭐야? 강행성으로 무효되고 보충성으로 다시 계산해줘야죠. 그죠? 그거까지. 그 다음에 양가로면 원칙에 여러분이 쓸 때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이거 같이 볼까요? 원칙은 임금 지급 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단, 근로자 등 근로시간 형태와 산정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뒤에가 나온 게 이제 계산의 편의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인 걸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 포함한 월급여에 일당임금을 정하거나 기본임금 미리 산정하면서 법정 제도랑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이 포괄임금제인데 까먹으면 안 되는 것 뒤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그죠? 여러 사정 비추어 정당하게 인정될 때 유효하다고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점은 검토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되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다 합쳐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냥 월급에 포함 500만 원 너 연장, 야간, 휴일 포함 이렇게 쓰는 계약서랑 300 기본급 연장 근로 한 달에 33시간 100만 원 야간 근로 한 달에 33시간 100만 원 이거랑 다르다고. 왜? 시간이 계산되어 있고 금액도 알고 있죠.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요. 요게 일정 금액을 뭐야? 법정 제수당으로 준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시험 이게 나올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실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나와요. 그죠?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강의성 보충성 잘 보시고 넘어가셔서 3번에 양가로 1번 그죠? 요 판례도 잘 써주셔야 돼요. 저기 밑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뒤에 보시면 포괄임금제거나 약정이 성립하는지 여부 그죠? 요거 어떻게 보느냐? 근로시간 근로 형태가 시간 산정이 가능한지 먼저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임금 산정의 단위 보는 거고요. 단협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보는 거고 동종사업장의 실태. 이게 만약에 문제 나오면 이런 걸로 검토해 주면 돼요. 병원 문제 나오면 병원이 과연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냐? 아니거든. 근로자의 산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근무시간 표가 있는데. 그리고 동종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해 판단해야 되고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휴일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이게 뭐야? 병원 같은데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
휴일 근로수당을 세 방목 나누어 지급하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면 따로 줘야 됩니다. 아셨죠? 따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포괄임금제도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요. 통상임금은 정말 잘 준비해야지 이거. 그죠? 통상임금은 뭐 내면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얘는 다 쓸 겁니다. 그냥 요 원칙부터 여기 2, 3, 4번은 쭉 쓰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 쓰시고 고정성도 쓰세요. 고정성을 왜 안 씁니까? 그죠? 고정성 써야지 고정성 폐기를 쓸 수 있죠. 그래서 고정성 폐기부터는 정말 열심히 써야 돼요. 정말 열심히. 그래서 고정성 폐기 보세요. 조건의 충족 여부 관계없이 임금 지급의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될 것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 개정 징표로 제시하고 그에 따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그게 이제 옆에 보는 8번입니다. 8번. 이런 성취 여부가 불확실함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고정성의 개념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근로기준 시행령에 없어요. 시행령에는 정기성하고 일률성밖에 없어요. 소정근로대가성은 왜? 임금이니까 당연히 깔고 가는 거고. 그죠? 고정성의 개념은 통상임금 범위에 법령상 근거 없이 축소시킬 수밖에 없죠. 조건 갖다 붙이면 다 고정성 위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장근로 등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돼서 연장근로 등의 억제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고 고정성을 통상임금 개정 징표로 삼으면 근로환경 당사자가 어떤 임금의 근무일수 조건과 같은 지급 조건을 부과해서 쉽게 제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강행성을 잠탈할 확률이 크지 않겠냐. 그래서 폐기했다. 오케이? 그다음에 7번 고정시간의 수당은 요거는 8번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한 A급이었는데 8번 판례가 나오면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 근데 7번 판례도 잘 아셔야 돼요. 따로 정산해서 주고 있는 거랑 미리 포함해서 주고 있는 거랑 아셨죠? 미리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주고 있는 건 통상임금 아니에요. 그죠? 미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주고 있는 건. 그리고 넘어가시면 8번 보세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그냥 웬만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세요. 제 생각은 그래. 이거를 통상임금으로 인정 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노동부에서는 추석 상여, 설 상여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 정도까지 범위가 확장됐는데 본인이 통상임금을 부정시킨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시켜야 될 것 같다. 이 7번처럼 그냥 막 줘, 그 돈을. 그러면 소정근로 대가성을 탈락시키는 거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이 문제 나왔다. 특정 재직종인 요건 아니면 특정 기간에 따라서 뭐 일하게 한다던가 그죠? 아니면 무슨 조건이 붙었어. 근데 그게 사라진대. 그죠?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시는 게 훨씬 문제 풀기도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 판례는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변경된 판례 동그라미 좀 보세요.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내가 들어갈 때부터 이 회사는 이 정도 다니면 이 돈 받는구나 라고 하면 그것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죠? 넘어가셔서 2번 보시면 이거 제가 많이 줄인 거예요. 사전적 산정 가능성 확보. 1번과 2번이 비슷한 말입니다. 이미 내가 1년 동안 저기서 특별 상여금으로 1년에 100만 원씩 받으면 그 100만 원을 내가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3번 보시면 당연히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근로와의 연관성도 가능하죠. 실제 근로 연계성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럼 니네가 휴가 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죠? 실제 소정근로에 못 채우는 거 아니냐. 휴가 써도 무급휴가 쓰면 어떡할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5번이에요. 강행성 잠탈. 통상임금이면 그냥 해당내면 다 넣어줘야지 니네가 합의했다고 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좀 여기 목차는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좀 줄여 쓰시는 건 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차가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왜 내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얘네가 예시를 조금 들어요. 근데 그 예시가 좋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넣어놓은 것 뿐이지 좀 줄이셔도 돼. 내용은 좀 줄이셔도 되는데 목차가 빠지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변경된 대법원 입장 효력도 뭐예요? 이거는 보시면 법적 안정성 때문에 보세요. 두 번째 줄.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가 배치된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는데 위와 같이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고려해서 이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 문제가 한 번 더 꼬려면 어떻게 돼요?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됐는데 선고일 이전에 발생된 상황이야. 그러면 거기는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그죠? 한 번 더 꼬면 그렇게 꼴 수 있어요. 판결일이 갑자기 나왔다. 그럼 눈 부릅뜨고 봐야 돼. 만약에 실제로 뭐 2024년 12월에 나왔죠, 저게. 12월에 나왔어. 근데 우리 이전에 통상임금 반영된 사례가 2000년도부터 2023년도 거야. 여기 적용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 적용 안 된다고. 그죠? 판결 선고 이후. 그러면 한 번 더 꼬는 거예요, 여러분. 답 틀린다고요. 조심하시라고. 아시죠? 요거 양가로 3번도 잘. 만약에 이걸 인정 안 해줬으면 어떻게 돼요? 다 바꿔야 돼. 다. 특히 대기업 같은 데는 어떻게 다 줘야 돼요. 싹 다. 5년치 공소시효가 5년이니까. 근데 그런 걸 안 하잖아. 지금 뭐예요, 대기업들이? 25년도 거, 26년도 거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통상임금에 넣자 말자. 아예 빼자, 이렇게. 그죠? 그건 요 판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통상임금은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22페이지 보시면 파견 쪽은 판례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가 또 됐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3년 전, 4년 전에 나왔던 그냥 도급과 파견의 구별은 모든 노무사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는 판례. 그리고 그때랑 뭐 작년에 나왔던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길이 자체가 달라요. 문제의 길이 자체가. 제일 어렵게 하는 건 뭐냐면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여러분 당황시키게 하는 건 문제의 길이 엄청 길게 하면 돼요. 진짜 2장 나올 수 있어요, 문제집이. 당황하지 말라고. 당황하면 안 돼. 논점부터 잡고 차근차근 들어가면 돼요. 논점부터 잡고. 파견근로자 차별도 나올 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차별 문제 나오면 요 1, 2, 3번 목차이죠. 이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기간제 차별 나면 1, 2, 3번을 기간제로 바꾸면 돼. 그죠? 그냥 뭐 만약에 6조 차별적 처우 그게 나왔다 그러면 또 1, 2, 3번 쓰면 돼요. 그죠? 우리 연습해봤으니까. 파견근로자 차별 비교 대상 근로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촉탁직으로만 쓰고 있었어요. 이거 사례 기억하시면. 그죠? 촉탁직으로만 쓰고 있으면 원래는 촉탁직 아닌 애로 비교 대상군을 삼는 게 맞는데 애초에 촉탁직밖에 없으면 뭐야? 그 촉탁직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교 대상 근로자를 잘 잡아야 돼. 여기 요 판례는. 그래서 정년이 도과한 사람만 쓰고 있는 사업장으로 저희가 문제 한번 풀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동종 근로자가 아니고 정규직이 아니고. 근데 원칙은 뭐야? 정규직 따라가는 거고. 원칙은 정규직 따라가는 겁니다. 원칙은. 2번 보시면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도 똑같아요. 임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잠깐 보시면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사업주 소속. 정년 미경은 뭐냐면 아직 정년이 도과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부르는 말입니다.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해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차별적 처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되는 임금, 즉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은 사용사업주 소속 정년 미경, 그죠? 이게 정규직이지. 정년이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지급할 적정한 임금을 의미한다. 왜? 원래 여기는 그런 애들만 썼으니까. 이러한 임금은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 책임, 동종 사업장의 관행,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업무 영역에 사용사업주가 정년 퇴직한 근로자 일시적으로 고용한 적이 있으면 그 근로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 근로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비교 대상 근로자 찾는 게 1번이고요. 그죠? 그 임금 찾아가는 게 2번입니다. 아시죠? 머리를 좀 쓰셔야 되는 문제예요. 22페이지 같은 문제가 나오면. 23페이지 보시면 불법 파견 및 기격 고용 의무는 과거부터 유명했었던 판례죠. 그죠? 이게 나올 때가 됐습니다. 얘도. 원칙은 잘 아실 거고. 손해배상 범위 보시면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이건 같이 보시죠. 차별 금지 규정이 있어요. 제 교재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쓰셔야 되고 일단 그런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비교대상 근로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는 이게 뭐야? 과실.
파견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영향력 행사하는 등 파견 근로자 비교 대상 근로자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뭐다? 파견법 21조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 위반했기 때문에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법 행위로 가는 겁니다. 민법 750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판례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판례는 아닙니다.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산정기간 잘 아실 거고, 그죠? 뭐 고용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고용한 날까지 줘야죠. 그래서 그거 산정기간. 넘어가셔서 3번 보세요. 24페이지. 직접 고용 의무의 고용 형태인데 고용 형태 제한 보세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원래는 정규직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애초에 이 사업장이 정규직으로 할 수가 없어. 다 기간제야. 그러면 기간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판례가 나온 게 뭐예요? 모르겠어. 이 사업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럼 법원이 정해질 수도 있다. 그죠? 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판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형태 제한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 법원이 적용할 수 있다가 24페이지 4번 지금 보이시죠? 법원이 직접 근로조건 적용할 수 있다. 대신에 이건 뭐다? 사후적 개입이 아니고 협약 노사 간의 자치에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사법권이 개입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에.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개입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그 개입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법원이 개입해서 니네 둘 임금을 결정하는 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거. 5번 보시면 입증 책임. 입증 책임까지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나오면. 그래서 여기 밑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파견법상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동안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의 해고, 파견사업주 변경 과정의 고용관계 미승계, 파견사업주 정년 도과 등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에 사용사업주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중단에는 사용사업주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죠? 왜? 의무가 생겼는데 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면 네가 그죠? 왜 회피했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를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하였거나 직접 고용을 이행하였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귀책사유는 사용사업자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요거. 26페이지 보시면 얘도 나올만 하죠. 얘도 답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죠? 논리적으로 뭐 풀어서 해석한다 그거 안 됩니다. 파견 사업주하고 파견 근로자 사이의 관계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을 하면 바뀝니다. 누구로?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로. 그럼 파견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 사용 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에 영향을 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셨죠? 그냥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법에 있어요. 6조에. 뭐라고? 사용사업주한테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하라고 법에 있다고요. 그죠? 사용사업주를 톡 찍어서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럼 파견사업주에 대해 말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파견사업주하고 이것만 그려볼까? 파견사업자하고 근로자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됐어요. 근데 이미 여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어. 얘네들이 종료됐어. 그럼 얘도 종료됐겠죠. 그럼 사용사업자가 뭐야? 아, 나 이미 종료되는데 왜 이 사람을 써야 되냐? 상관없다고. 아셨죠? 그리고 얘가 그만둘래요. 얘기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걸 전달했어. 그랬더니 얘가 알겠다. 끝냈어. 근데 뭐야? 얘한테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법에 얘한테 하라고 돼 있거든요. 명시적인 반대 의사 표시를. 안 했죠? 안 했으면 그냥 이쪽. 이미 입증 책임은 다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얘한테 가고 있잖아요. 법이 이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되면 근로관계는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직접 고용 의무가 딱 2년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접 제조 공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법에 있습니다. 불법 파견이 되면 바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죠. 그것도 여러분들 검토할 줄 알아야 돼요. 봤더니 한 6개월 썼어. 근데 파견 문제가 나왔어. 근데 직접 고용은 발생 안 하는 것 같아. 왜? 2년이 안 돼. 그건 하나의 사유잖아. 아셨죠? 파견법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파견 사업주에 변경되는 경우 사용사업 책임 보시면 2번 보세요. 2번.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된 이후 파견 근로자 근로관계 종료 상관없다고. 논리가 똑같거든요. 이게 잠깐 판례 잠깐 보시면 직접 고용 간주,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 파견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법률 관계, 그거에 따른 법률 효과이기 때문에 파견 사업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법률 관계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 사업자 파견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 유지될 것을 효력 조건으로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사용사업자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했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 왜? 이미 우리는 저쪽으로 넘어갔다. 이거 아셨죠? 요 논리가 똑같이 갑니다. 양가로 2번도 똑같고요. 대신 양가로 2번은 법을 꼭 써야지. 법. 양가로 3번 직접 고용 시 근로조건도 똑같아요. 직접 고용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했던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던 근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예외만 잠깐 볼까요? 양가로 3번에 2번. 사용사업자 근로자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해서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개별적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같이 사용사업자의 근로조건, 체계,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해서 사용사업자와 파견 근로자 합리적으로 정해서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누가? 법원이. 그죠? 요 판례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그 법원이 직접 고용하는 거예요. 다만 파견 근로자 적용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되어야 될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셨죠? 이렇게. 근로조건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뭐 기존 근로조건을 할 수 있는 거고, 법원의 근로조건 적용 판례 기재에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꼭 하시는 게. 업무 저성과자 대기 발령 보시면 업무 저성과자 대기 발령. 대기 발령은 문제가 많죠. 여기 들어가기 전에 대기 발령은 여러분 대기 발령하고 직위 해제하고 같은 말입니다. 문제 나오면 항상 뭘 먼저 써줘야 돼요? 이 개념 먼저 써줘야지.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적 인사 발령 조치에 보직 해제라는 개념 잘 써주시고, 많이 빼먹는 개념 빼먹어요. 개념. 그 다음에 문제 나오면 결국엔 두 가지인데, 보직 해제를 했으니까 직위가 없죠. 그러면 여기 갑자기 단체협약을 안 하고 취업규칙으로 나올 거예요. 취업규칙에 보니까 6개월 이상 보직 미부여는 당연 퇴직한다라는 규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대기 발령을 갑이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면서 뭐가 적용되는 거야? 당연 퇴직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해고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논리상은 해고가 아니야. 법원이 뭐야? 근데 야 이거 아니었으면 이거 적용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다 이거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 만약에 저 정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해고로 보겠다 이겁니다. 아셨죠? 문제 나오면 요거의 정당성. 그래서 나오는 판례가 뭐예요? 확인의 이익 확인하는 것도 있었어요. 왜? 확인의 이익은 뭐야? 처음에 현재 왜 확인의 이익을 따지는지 제가 설명드렸었죠. 왜 확인의 이익을 따졌어요? 이 사람.
보직 미부여 기간이 6개월이면 이미 대기 발령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노동위원회 제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3개월의 기간이 지났잖아. 없다고. 제기를 못해요. 결국엔 어디로 가?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기 발령이 부당하다라고 가는 게 아니고 확인의 이익을 청구하는 거예요. 확인의 이익이 뭐니까? 현재 내가 발생하고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거니까. 대기 발령 무효로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무효, 확인, 소송. 확인의 이익. 그럼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무효를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확인의 이익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은 뭐야? 당연퇴직 규정이 무효라고 하는 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이것만 판단해 줘야 되지. 왜? 민사니까. 그죠? 이건 판단해 줘야지. 근데 법원이 뭐다? 야, 이게 없었으면 이게 있었겠어? 과거의 행위라도 현재 위험하고 연결돼 있으면 이거 판단해 주겠다. 그죠? 그래서 그 판례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 해고 나오면 이전 거 판단 잘 해주시는 거. 업무 저성과자 대기 발령 보시면 여기까지 보고 좀 쉴게요. 얘는 애초부터 유명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따로 빼진 않았고요. 저성과자는 판례가 좀 다릅니다. 얘네랑 똑같아요. 저성과자로 인해서 어떻게 보직을 미부여한 거죠. 저성과자 대기 발령 시킨 거예요. 딴 데도 보내봐서 일도 시켜보고 딴 데 보내봐서 업무 능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켜보고 했는데 얘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업무 저성과자 대기 발령하면서 이 규정이 적용돼서 해고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전에 업무 저성과자 대기 발령했던 그 기간이 정당한 인사 발령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요 문제입니다. 저성과자 통상해고랑 똑같은 판단 논리 써요. 대기 발령 정당성 판단 기준은 인사 명령이니까 전직 명령 똑같죠? 업무 필요성, 그죠? 생활상 불이익, 신의시장 협의 절차, 비교 교양하는 거 나오는 거고. 2번 보세요. 대기 발령 후 일정 기간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 취업기사 해고 사유로 정한 경우 취업규칙 조항에 따른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그죠? 요거. 근데 요거 보시면 네 번째 줄 보세요. 해고를 했어. 이제 일을 못해서 대기 발령 시킨 다음에 그러면 사용자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인정이 어렵다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하나여 해고가 인정된다. 그죠? 요거 업무 저성과자 통상해고하는 판례랑 유사합니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법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근무 성장이나 근무 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 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해고된다는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고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겠다. 아셨죠?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뭐예요? 요것도 저성과자 보시면 어쨌든 사회통념상 고용관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인지인데 근로자의 지위 담당 업무의 내용, 요구되는 성과나 전무성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아셨죠? 성과나 전무성 정도,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 부진한 정도와 기간, 교육과 전환 배치 등 근무 성적이 근무 능력 개선을 위해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에도 성적이 좋아지지 않고 얘 태도도 좋아지지 않았다면 요거 해고의 정당성 법리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아시죠? 그렇게. 그래서 뭐 구체적 검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좀 잘 알아두시고. 31페이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타다면 타다는 뭐 거의 나온다고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죠? 그래서 좀 쉬셨다가 요거 뒤에 거 하겠습니다.